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오랜만에 해요. 또 무슨 일이 없어? 네, 연구에 관한 연구가 관심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를 맡은 조영우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연구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봤습니다. 아주 원래 제가 랩세미나 주제 발표 주제를 좀 이제 좀 철학을 갖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제 좀 어떻게 연구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고 사실 뭐 제가 연구하는 거 우리 연구실에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메타과 혹은 이제 메타 연구라고 하는 이제 좀 거를 좀 조사해가지고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쉽게 말해가지고 과학 연구 그 자체를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있는데 오늘 좀 제가 조사하는 거는 이게 좀 뭐랄까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어떤 식으로 연구하면 어떤 특성이고 저런 식으로 연구하면 뭐 특성이 더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고 있으면 좀 우리가 인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좀 준비를 해왔고 어, 9개 논문을 좀 조사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열심히 뭐 읽었다기보다는 이제 9개 논문, 그리고 이게 기본인 논문도 아닌데 열심히 읽어가 좀 그래가지고 LLM 가지고 좀 최대한 좀 제가 궁금한 정보들을 쫙 뽑아가지고 이제 정리해가 들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소드도 나름대로 좀 보긴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보진 않았으니까 메소드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질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결론만 좀 뽑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바로 시작하려면은 이제 요 연구는 이제 연구팀의 크기는 이제 그 팀이 하는 연구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이제 연구 주제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느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브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뭐랄까 우리처럼 컨퍼런스 내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 저널 내는 분들한테 좀 익숙한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저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저널에 어떤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용했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싹 긁어와가지고 이제 분석했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깃허브에서 이제 좀 이제 레포지토리 정보를 쫙 파싱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분석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어떤 연구 혹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요거의 인용관계를 좀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이제 좀 세 가지의 성격으로 좀 분류했는데 첫 번째 이제 어떤 연구가 파괴적이다. 이는 어떤 걸 의미냐면 이제 어떤 R이라는 연구가 있을 때 이후에 진행되는 연구들이 R은 인용했는데 R의 참고 문헌은 인용하지 않는 경우. 어떤 소리냐? 어, R보다 먼저 나온 논문을 인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연구가 쭉 이루어지다가 새로운 어떤 연구가 딱 등장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연구를 다 이제 좀 윤퇴시킨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이제 R만 이용하고 R의 참고문헌은 이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반대 측면에서 이제 열정적인 연구가 있다. 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R과 R의 참고문헌을 다 이용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계부가 이어지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제 아예 좀 얘가 임팩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선행 연구들은 막 인용을 했는데 얘는 인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계부가 끊긴. 이런 것들 해가지고 분류를 했는데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괴성 지표라는 걸 좀 정의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요 n이라는 게 이제 논문의 개수인 건데 NI, NJ, NK를 이제 각각 파괴적인 파괴적이라고 분류된 논문의 개수, 개선적이라고 한 이제 연구의 개수 식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개수를 이제
해가지고 어떤 논문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타겟성 지표를 구했다. 숫자 하나가 딱 나오는 거죠. 어떤 논문은 숫자가 뭐 0.8, 어떤 논문은 0.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D가 1이다. 파괴성 지표 D가 1이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완전히 파괴적인 연구인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이거는 완전히 발전적인 연구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한 건데 일단 여기 아파가지고 뭔가 뭐 그런 질문 들어보겠죠. 너가 맘대로 정한 이거 D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거냐? 의미 있었다. 노벨상을 받은 논문들을 분석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D값이라는 거가 상위 2%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연구들을 했으니까 노벨상을 받았다. 그럼 이제 뭐 거꾸로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는 이제 연구자들한테 직접 물어본 거죠. 나름대로 본인들이 뽑기에 좀 파괴적이라고 생각한 연구를 쫙 찍어봤을 때, 얘네들은 평균적으로 높은 딜을 받더라. 이런 식으로 좀 검증을 한 거죠. 나름대로 이거 매트릭이라는 매트릭이 좀 말이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요 D라는 걸 가지고 좀 분석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팀의 크기, 예를 들어가지고 논문 같은 경우는 저자 수가 될 거고,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는 개발자 수겠죠. 그런 것과 이제 사회성 지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뭔가 팀의 크기가 커질수록 파괴성이 낮아진다. 라는 결과를 좀 얻었습니다. 가지고 다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제 작은 팀에 진행한 연구는 좀 나름대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게 많고 이제 큰 팀이 진행한 연구는 좀 발전적인 비중도 같다. 그리고 이게 논문, 특허, 소프트웨어 개발 모든 분야에서 다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작은 팀들이 이제 소규모로 이제 좀 대화를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발전적인 연구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체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른 측면의 분석으로는 이제 이용 수랑 이제 좀 비교를 한 거죠. 이제 그냥 단순히 내 어떤 논문을 썼을 때 그 논문이 어떻게 인용되느냐를 봤을 때는 이제 좀 규모가 큰 팀이 쓴 논문에 대해서 평균 인용수가 높았는데 거꾸로 이제 파괴성은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60년어치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제 60년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컴퓨터 쪽에서는 좀 약하게 보였는데 이거에 대한 좀 추가적인 분석은 우리가 이제 주로 컨퍼런스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 베이스가 컨퍼런스는 취급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들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잘 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난감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아직은 모르지만 이제 다른 학문에서 이런 거의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컴퓨터 쪽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혹은 이제 아니면 진짜로 컴퓨터 분야에서 뭔가 좀 다른 주식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의 차이로서 이제 큰 팀은 이제 핫한 주제를 택하는데 작은 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근데 이제 좀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제 작은 팀이 수행한 연구는 좀 주목받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먼 미래에 가서는 큰 임팩트를 키웠다. 네, 이런 뭐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쭉 정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좀 연구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른 연구로 넘어가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팀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어떤 영향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다양성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비전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변동성의 경우에는 어떤 팀이 딱 있을 때 거기에서 구성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연구실 60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60명 내에서 뭐 남자, 여자가 어떻게 비율이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따진 거고요. 이제 비전형성이 같은 경우에는 팀 전체가 특이하다. 요거를 좀 본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 카이스트 전체의 집단에서
우리 연구실만 봤을 때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 이런 경우를 이제 좀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좀 더 이제 좀 연구를 하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팀,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여성의 빈도가 뭐 비율이 적으니까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이런 걸 이제 비즈니스 형성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그럼 이런 분류를 가지고서 이제 뭔가 좀 이제 분석을 잘할 건데 그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제 어떤 기관에서 연구 제안서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연구 제안서 받아가지고 심사할 건데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한 거고요. 대충 이제 100건 정도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요 제안서에 대해서 팀 구성을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제안서가 붙었느냐, 혹은 이제 평가 점수가 어떠느냐, 이런 걸 좀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먼 미래에 가서 이제 이 제안서로 바탕으로 연구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면 이제 스타트표기 같은 걸 쓰겠죠?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실적을 좀,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다양한 좀 분석이 있었는데, 뭐 다른 것들은 뭔가 좀 이게 외국에서 한 연구라든지, 뭐 인종적인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혹은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는 좀 와닿지 않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조금 나름대로 관련 직업하는 것만 좀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여성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연구팀이 여자로만 돼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재밌게도 단기 성과랑 장기 성과 모두 좋았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외국인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제 단기에는 좀 성과가 나오는데 안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성과가 좋았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성과 그리고 장기 성과 이걸 좀 나눠서 봤는데 이거를 지금 한 번에 같이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뭐 단기적으로 성과가 좋다고 이게 끝까지 가는 팀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포함한 경우랑 이제 여성으로만 구성됐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기존 형성이 높은 팀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팀이 만들어졌는데 장기 성과가 딱 나왔다. 그럼 이 팀은 장기적으로 오래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해요. 네. 뭐, 좀 이제 내용을 좀 뭐 그냥 좀 이제 전달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주사가 없긴 한데 세 번째 연구로 와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각 팀원 간의 이제 위계 관계를 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17년 동안의 논문을 9만 개 정도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의 매트릭을 정의합니다. 리더십 역할 비율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뭐 리더 역할을 한 저자가 전체 저자 중에 몇 퍼센트 되는지 이걸 본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리더 역할은 이제 연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뭐 글을 쓰고 뭐 지도를 한다 이런 뭐좀 우리가 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좀 연구할 게 있어가지고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리더의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요 모든 팀원들이 이제 동일하게 뭐 열심히 토의하고 일찍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 리더십 비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 평등한 팀의 특성을 좀 봤는데 평등한 팀일수록 새로운 거를 좀 많이 해보더라. 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처음에 나왔던 거는 좀 비슷한 결과를 쓰는데 단기적인 인용 횟수는 적은데 장기적인 인용 횟수는 많잖아. 그리고 이제 거꾸로 평등하지 않은 팀, 예를 들어가지고 한 명이 딱 이제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 지시하는 식으로 이제 위계적으로 딱 뭔가 좀 일을 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의 특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자 한 명만 딱 봤을 때 그 연구자에 대해서는 이제 더 평등한 팀에 속했을 때 더 혁신적인 결과를 내거라 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계적인 팀이 뭐 나쁘다 뭐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계적인 팀에서 성과가 더 잘 나온다. 근데 이제 좀 서포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장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좀 다른 측면이 이건 또 다른 용어로 넘어와가지고 이건 이제
요건 이제 대충 2022년도에 이뤄진 연구라서 코로나가 좀 심할 때 나왔던 연구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한 건데요. 이제 연구 방법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대학생 혹은 교직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어떤 실험을 시켜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요. 이제 2인 1조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냥 어떤 물건 딱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최대한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봐라. 라고 이제 좀 시간을 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이거 이렇게 써보자, 저렇게 써보자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몇 분 뒤에 이제 그러면 이제 너네가 써놓은 거 중에서 뭔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혹은 가장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 골라와라. 라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느냐를 분석하는 건데요. 요 600명 혹은 이제 1,500명의 이제 실험 참가자에 대해서 절반은 이제 온라인 미팅을 시키고 절반은 이제 오프라인 미팅을 시켰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의 조별로 이제 아이디어 개수가 몇 개 나오냐. 이제 마지막에 딱 최종적으로 결정된 아이디어의 품질이 어떠냐. 이런 거를 이제 뭐 측정을 할 겁니다. 그냥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겁니다. 가지고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오프라인 미팅의 경우 이제 어 이 시사점은 그냥 바로 여기 설명드리면 뭔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떠올려야 된다. 이 경우는 오프라인 미팅이 유리하고 뭔가 여러 가지 뭔가 옵션이 뭔가 정해졌다. 뭐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 그 상태에서 뭔가를 하나 골라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미팅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답니다.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연구실에서 온라인 미팅을 하느냐, 오프라인 미팅을 하느냐, 그렇다고 하는데 뭔가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올라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좀 소개할 좀 두세 가지 연구는 이제 좀 요즘에 AI를 활용한 연구가 많잖아요. AI를 활용했다는 게 이제 어떤 뭐 메소드의 측면에서 AI를 활용하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논문을 쓴다거나 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I를 쓰는 거, 예를 들어서 LLM으로 작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논문을 탐색한다거나, 뭐 이런 측면에서 AI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거를 좀 분석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0년 정도, 60년 정도의 이제 60년 기간 동안 나온 논문이랑 특허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점수를 정의하고 이제 계산해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AI 활용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AI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생물학 분야에서 AI 기반의 메소드로 연구한 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측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잠재적 AI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거 얼마나 좋을까. 이거를 좀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 메소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논문이나 특허를 이제 들고 올 때 저희가 보통 쓰는 뭐 유릭스라든지 ICML 이 분류에 속하는 이제 여기에 출판된 논문들만 딱 따로 빼놓고서 이제 N그램을 분석하는 거예요. N그램을 분석하면 이제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AI 도메인에 나오는 논문들에 많이 나오는 그 어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찾아놓은 다음에 다른 분야의 논문들을 쫙 비슷하게 N그램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N그램을 봤을 때, 이거 논문은 생물학 논문인데 AI 쪽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가 나왔네? 그럼 이건 AI를 쓴 거다. 이렇게 이제 AI를 활용했냐 아니냐를 이제 분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결과는 이제 2015년, 대충 이제 2016년이 알파고였죠.
그때 기점으로 이제 AI의 도입이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까지 2019년까지의 논문을 봤을 때 이제 AI를 뭔가 언급했다 혹은 썼다 그런 논문은 이제 인용수가 상위 5%가 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생물학 논문인데 화학 쪽에서도 인용된다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인용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재적 AI 이득 점수라는 거를 좀 재봤을 때 분야별로 차이가 없다. 무슨 소리냐? 화학이든 생물학이든 뭐 지질학이든 뭐 사회학이든 다 포텐셜이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재밌는 거였는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AI를 쓴 연구는 많아졌는데 AI를 그 연구자 스스로가 뭔가 좀 그 분야의 연구자 스스로가 공부해서 했다기보다는 뭔가 좀 AI 전공을 하는 사람 외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한 연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뭐 물론 저도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도 뭔가 좀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뭐 똑같이 AI를 쓰고 뭐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성 연구자는 특히 뭐 흔히 말하는 언더 레프레젠티드 마이너리티의 비율이 높은 분야일수록 좀 이런 이득이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의 이득이 적다는 거가 결과적으로 뭐 인용이 된다는 거좀 이제 좀 불리하게 많았다. 뭐 이런 시기더라. 그래가지고 뭔가 AI를 쓰면은 뭔가 다들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식의 접근이 뭔가 좀 편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학문의 평등이 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스스로 AI가 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아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온 연구긴 한데 주의사항으로는 데이터가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써가지고 LLM을 쓸 때의 결과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LLM이 섰을 때의 결과는 여기에 나온 결과랑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랑 사람이랑 협업을 하면은 협업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주제로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사람이 실험을 직접 했다기보다는 어떤 음,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연구의 내용을 종합 분석을 해가지고 좀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만 바로 이제 얘기하면은 인간과 AI 협업은 평균적으로 시너지가 안 보인다. 뭔가 우리의 직관과는 좀 다르죠, 이게. 그래가지고 뭔가 인간들만 모여서 연구했을 때, 혹은 이제 AI한테만 뭔가 시켰을 때, 그때 중에서 둘 중 하나 중에서 더 잘하는 쪽이 있을 거잖아요. 그 더 잘하는 쪽보다 힘이 낮았다는 게 이제 분석결과고요. 근데 재밌게도 인간들만 모여서 할 때보단 좋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AI가 뭐 스스로 연구를 하나?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뭐 이게 뭐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AI한테만 시켜서 나온 결과가 있고 인간들한테만 시켜서 나온 결과가 있고 인간이랑 AI 같이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있을 때 그 세 개에 대해서 비교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냥 AI한테 절대 뭐 쉽게 좀 잘못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결론만 딱 들고 그래도 세부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를 AI한테만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 자릿수 간의 곱셈을 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라 계산기를 다 시키는 거 그러면은 애한테는 구단 테이프만 리트리브 하면 그다음 캐리아웃 10에서 2회를 이거는 내가 하고 아니 뭐 이게 뭐 약간 컴퓨터와 AI가 협업 그것도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AI 다 보고 뭐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뭔가 좀 이제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차이를 봤다는데요. 뭔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데 생각을 할 때는 돈 내라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좀 이거를 보면은 그냥 추측하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온라인 미팅이라는 이제 그 오프라인 미팅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 모아놓고서 뭐 브레인스토밍 해봐라. 혹은 이제 LLM한테 뭐 브레인스토밍 해봐라. 이런 식의 뭔가 좀 태스크가 아닐까? 또 싶은데 결국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웃긴 건데 AI보다 인간이 똑똑하면 이득이고 AI보다 인간이 멍청하면 손해다. 라는 결과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이제 좀 뇌지컬이 좀 되어야지 또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순수하게 뇌지컬을 따진다기보다는 AI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AI가 한 말을 뭔가 좀 비판적으로 보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연구 결과에서 이 연구들을 분석했을 때는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AI가 뭐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때뭐좀 결과가 달라지느냐, 혹은 이제 컨피던스를 줬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혹은 이제 그 작업을 실제 수행하는 인간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그리고 AI 쪽의 마지막 연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과학 연구의 장단점 혹은 이제 양면성이 뭘까 그런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정도 동안 나왔던 7천만 편 정도의 논문을 분석을 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각 논문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인퍼런스를 해보는 거죠. 인퍼런스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나름대로 파인 튜닝 같은 걸 해가지고 이 논문이 AI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그렇게 분류를 좀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그 시기적으로 그냥 뭐 단순히 이제 뭔가 좀 저희가 뭐 보통 고전적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류의 기술을 썼느냐 아니면 이제 뭔가 좀뭐 쉽게 말하면은 뭐 단순히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동안 이제 몇년 3년 전 정도까지 해왔던 그런 용어로 하는 혹은 이제 가장 최근에 LLM 같은 걸 쓰는 쪽에서의 연구, 이제 좀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AI를 사용한 연구자의 성과는 연간 70% 보통 증가했고 인용수 역시 3배 증가했고 연구팀의 리더가 되는 시점이 단축됐더라. 그래가지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다. 훌륭한 이제 도구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양면성 측면에서 안 좋은 점은 뭘까? 그럼 이게 연구팀의 구조가 좀 바뀌었다. 뭔가 좀 AI가 뭔가 좀 사람이 할 일을 좀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팀의 구성원이 좀 적어졌다. 그리고 특히 신진 연구자 수가 좀 줄었다고 하는데 신진 연구자는 교수님께서는 익숙하신 표현인데 사실 여기서의 말하는 그 표현은 이제 교신 저자를 안 해본 사람이 신진 연구자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신 저자를 안 해본 사람은 예를 들어 학생이나 뭐 인턴이겠죠. 그런 사람의 수가 줄었다. 그리고 뭔가 좀 뭐랄까 이제 경력은 그 어디서 샀냐 뭐 이런 내용이겠죠. 요즘에 뭐 신입 채용도 아니라는데 그런 일이 이제 연구계에서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주제가 좀 다양성이 줄어들었다. 왜 그러냐? 뭔가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하려면 뭔가 좀 인풋 아웃 테스트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 머신러닝 메소드를 쓰려고 하면은 이제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잘 정의되고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만 이제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연구 주제가 좀 단편적으로 됐다. 이게 많이 단편적인 건 아니고 연구 주제 다양성이 한 5%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딱 유명한 논문에만 인용하는 경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저희도 뭐 그냥 부지성으로 인용하면은 사실, 뭐, 예를 들어 저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니까, 저거를 못 쓸게, 아니 뭐 딥러닝에 대해서 인용을 한다. 그냥 무조건 네이처의 그 3인방이 쓴 리뷰 논문이 있거든요. 그거 그냥 무조건 그냥 인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유명한 논문에만 인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좀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인용이라는 거가 이제 좀 잘 되어야지, 수행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연구 주제가 중복이 안 되고, 좀 새로운 주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뭔가 그런 장비 때문에 뭔가 연구가 중복된다. 저는 이제 얘기를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약을 하면 이제, 개인한테 AI의 활용은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데, 과학 연구 분야 전체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측면에서 뭔가 이제 정책적으로 좀 보조해주면 어떨까라는 이제 의견을 내놓더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연구비를 지원할 때 좀 AI로 인해서 뭔가 좀 관심이 적어진 분야에 좀, 좀 관심을 갖도록 이제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주자.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개 논문인데, 이건 사실 이제 제가 옛날에 엑세미나로 단독으로 발표했던 연구긴 해요. 이 주제가 좀 결이 맞아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연습 겸 들고 왔는데, 어, 연구자의 전성기는 언제 올까? 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구했냐? 뭐 이런 예술가, 영화 감독, 그리고 연구자를 조사한 건데요. 연구자를 조사한 방법은 이제 이거 역시도 이런 어떤 그 논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좀 들고 와가지고 어떤 논문을 딱 집어가지고 요 연구의 인용이 10년 뒤에 몇 개가 됐냐를 재본 거예요. 그랬을 때 각 논문들이 쫙 있을 거고 그 논문을 쓴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각 사람별로 요 인용, 각 연구랑 인용 개수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이걸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성기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는가를 이제 참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실제로 전성기라는 건 존재하고, 과학자의 경우에는 평균 3.7년 정도 지속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마스터피스 혹은 걸작이라고 말하는 뭔가 좀 대박을 친 논문들이 어떤 사람에 있어서 연달아 나오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쩌다가 한 번 나온 그런 게 아니라 뭐 좀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연구는 이제 연달아 나오게 된다. 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속성으로는 이제 이 사람의 전성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뭔가 좀 생산성은 비키지 않는 그냥 평소처럼 일했는데 걸작이 나오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성기가 어떤 사람에 있어서 한 번만 오느냐 그런 게 아니다. 제2, 제3의 전성기도 가능하고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전성기가 일단 있다. 라는 특성까지 이제 찾아낸 거고요. 그럼 도대체 언제 오느냐까지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후속 연구가 나왔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물리적 시간의 관점에서 전성기는 아무 때나 온다. 뭔 소리냐? 내가 대학원에 온 지 3년이 됐을 때 오는 거고, 6년이 됐을 때 오고, 졸업하고 1년 뒤에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시점이 있다. 시점이라는 건 이제 경험적인 관점인 건데, 어떤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고 나서 그 중에 하나를 집중해서 하는 경우에 전성기가 오더라. 라는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탐색만 한다. 여러 가지 주제를 탐색만 한다. 그래도 안 오고. 하나에만 계속 집중한다. 그래도 안 오고, 집중하다가 탐색하도 안 오고, 무조건 탐색하다가 집중할 때 오더라.
라는 게 이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을 때, 연구자 같은 경우에 연구자에 집중해서 보면 이제 작은 팀에서 연구주제를 탐색하다가 큰 팀에서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뭔가 새로운 동료를 만나봐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처음부터 그냥 하나에 몰두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있는 거죠. 가지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뭐 9개의 이제 논문 내용을 그냥 구구절절 얘기하긴 했는데 그냥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뭐 막 연구하지 말고 이런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연구된 결과인 거잖아요, 이게. 무조건 이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이걸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뭐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뭐 그냥 개개인의 측면에서 그냥 이제 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좀 잘 인내했으면 좋겠다. 좀 이제 최근에 이게 제가 소개한 건 아닌데 그 아마 유릭스 폴리엄 트랙에서 아마 제출돼가지고 리뷰 받고 있을 것 같은데 AI 연구의 좀 컨퍼런스 혹은 그냥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거가 이게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석사 졸업하려면 논문 3개 써야 된다. 라는 대충의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AI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막 논문이 막 3만 개 막 제출되거나 뭐 유릭스 같은 경우에 3만 개, ICM에 3만 개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이게 실력에 의해서 붙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마조마하다 학생들 혹은 연구자들이 뭔가 이제 1년에 6천 개 막 이렇게 논문이 막 유리에 나오는데 이제 100권 안 붙었어. 난 근데 졸업하려면 3개 써야 돼. 이거 조마조마한다. 우리는 이런 분석이 좀 나왔는데 이제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사실 졸업해야 되고 이제 빨리 수업 나가고 싶은데 뭔가 좀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빨리 좀 결과 나오고 그런 걸 하고 싶을 수는 있다.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내가 그냥 취직을 단순히 하고서 이제 그냥 빨리 그냥 이 박사학위 받고서 뭐 의젓하게 놀고 싶다. 그냥 회사 가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건 모르겠는데 좀 연구자의 삶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앞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임팩트 있는 연구는 보통 어떻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의 좀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파급력이 큰 연구 혹은 걸작은 이제 소수의 인원이 평등한 환경에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하나에 딱 집중했을 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물론 엔드 조건 아니고 보호 조건 혹은 그럴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사실을 알고서 이제 좀 있으면 좀 조급해하지 않고 좀 인내하면서 잘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 그래가지고 요 말 하려고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질문 있으면 말고 끝났는데. 그 사회적인 연구, 도전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세상엔 도전적인 연구가 사회적인 연구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나는 진짜 큰 뜻이 있다. 그러면 이제 파괴적인 역을 노리는 그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또 이제 이런 연구를 한다고는 또 이제 하나의 사실은 또 이제 이 내 연구가 주목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거죠. 참고 견디면은 언젠가 결실이 온다. 근데 뭔가 요즘에 색타를 봤을 때는 뭐 연구를 떠나가지고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뭔가 좀 결과를 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우려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일단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저 부르셨나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아, 예, 예, 예. 지금 대우님 네네. 발표 가능하신가요? 네네네. 집이어가지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시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페르소나 벡터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고, 요게 이제 엔트로픽에서 그거 한 2주 전쯤에 나왔던 논문인데, 그 약간 좀 제목부터 좀 뭔가 되게 흥미롭게 보여가지고 한번 좀 읽어보고 정리도 좀 해봤습니다. 네. 대우님, 그 위에 슬라이드 쇼 좀 불러주시고요. 아, 네. 그래서 그거 이제 LLM을 쓰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파인 튜닝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LLM의 성격이 약간 조금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제 되게 어시스턴트 역할을 잘 하던 애인데 되게 이제 나쁜 말만 계속 한다던가 아니면 할루시네이션을 굉장히 심하게 이제 한다던가 아니면 뭐 좋게 말하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잘한다 좋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해준다거나 이런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성격이라고 하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성격이 잘못 변화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파인 튜닝도 안 했는데 그냥 시스템 프롬프트랑 입력 프롬프트에 따라서 이제 한 번씩 답변을 이제 성격이 완전 이상하게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그 저번 달에 7월에 그록 요게 이제 LLM 모델인데 여기에서 그 조금 정치적인 의견을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려고 이걸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쪽 XAI라는 팀에서 이걸 시스템 프롬프트를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를 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그록이라는 모델이 히틀러를 막 찬양하고 뭐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뭐 그런 이제 답변을 생성을 하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스스로를 약간 여기 메카이틀러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메카가 이거 메카닉 할 때 그 메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스템 프롬프트만 바꿨을 뿐인데 애가 완전히 이제 이상해졌다. 뭐 그런 이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연구는 이제 이러한 LLM의 이제 페르소나라고 되어 있는 이 변화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발견되면은 이제 제어도 하고 만약에 파인 튜닝 하기 전에 미리 이 데이터로 만약에 파인 튜닝을 하면은 애가 성격이 이제 이상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모델의 이제 LLM의 이제 액티베이션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액티베이션 스페이스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트랜스포머의 각 레이어마다 그 레지듀얼 커넥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블럭에.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 연산 직후에 그 벡터들의 스페이스를 여기에서는 이제 모델의 액티베이션 스페이스라고 말을 하고 그 레이어는 그냥 모든 레이어들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다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액티베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특정한 페르소나를 나타내는 대표하는 그러한 벡터 방향을 찾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자동으로 찾아서 그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예측하겠다. 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 벡터를 그러면 일단은 만들어야 뭘 활용을 하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오버뷰를 보면은 먼저 뭔가 큰 그런 이제 그 페르소나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 만약에 가정을 했으면은 이 단어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짧은 문장 이렇게 일단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토대로 이제 다른 LLM한테 이거를 준 다음에 뭔가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요 성격을 띌 수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생성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왼쪽은 보면은 이제 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가 생성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어준 거고 LLM한테 그 다음에 그거랑 이제 대조되는 이제 악한 거니까 이제 악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도움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제 반대로 또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반대 또 다른 이제 LLM한테 다시 한번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LLM이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해서 뭐 20개 질문에 대해 답변이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긍정적인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해서 20개의 답변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아까 LLM의 그 액티베이션 스페이스라고 하던 이 공간에 있는 벡터들을 이제 그냥 평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악한 그 시스템 프롬프트로 만든 그 대답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액티베이션 이제 벡터랑 이제 여기에 도움되는 그 액티베이션 벡터들을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하나의 벡터들로 만들고 걔네들의 차이를 구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 악함을 나타내는 이제 그 페르소나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디테일이긴 한데 네, 뭐 빠르게 한번 보자면은 총 5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클로드 3.7을 써서 했고 뭐 페르소나 이름이랑 아까 있는 그 간단한 설명을 넣어서 5쌍의 이제 대조적인 시스템 프롬프트 그러니까 이불이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장려하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5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반영했는지 어디 평가를 하려면은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LLM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이 페르소나를 평가하려면은 어떤 평가 이제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해가지고 40개의 질문을 이제 받아내고 그중에서 이제 20개는 페르소나 벡터를 생성하는 데 쓰고 나머지 20개는 실제로 평가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리고 클로드 3.7한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제 질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해당하는 그 페르소나가 잘 입혀졌는지 안 입혀졌는지를 평가하는 그 기준표까지 이제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면 이제 총 뭔가 준비가 다 된 거고, 그러면은 요걸 토대로 이제 스텝 1에서 만든 이 벡터 추출용 이 20개 질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각 질문에 대해서 그 긍정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각 질문마다 10개씩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 10개를 이제 그 생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 이렇게 200개, 200개 이렇게 이제 하면은 400개가 각각 이제 200개, 200개씩 생성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그 200개, 200개를 그대로 다 써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GPT 4.1 미니를 써가지고 이제 200개, 200개 응답에서 이 점수를 매기게 해요. 점수를 매기게 해서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정도를 이제 얘한테 0에서 100점 이렇게 이제 판단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위 5%를 이제 악함을 대표하는 그 벡터를 뽑을 때 사용할 그 리스폰스들 그리고 이 하위 5%는 이제 반대의 그 리스폰스들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뽑히는 그 해당하는 응답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응답을 만들 때 생성되는 그 액티베이션 벡터들이 각 레이어마다 하나씩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액티베이션 벡터를 이제 모든 토큰에 대해서 이제 레이어별로 평균을 내주면은 각 응답 하나마다 이제 레이어에서 각 응답 하나마다 이제 레이어마다 이제 벡터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 페르소나 벡터라는 게 레이어 수만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골라서 쓰자가 이제 마지막 이게 스텝 5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 네. 일단은 여기서 아까 20개 질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0개 벡터들, 레이어마다 하나씩 벡터가 있는 게 총 20개씩 있는데, 그러면은 그 20개들을 최종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응답 빼기, 긍정적인 응답의 벡터를 하면은, 이제 최종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그럼 레이어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각 레이어마다에 나오는 그 페르소나 벡터들이 있으면은 그 페르소나 벡터 방향으로 인퍼런스 과정에서 이렇게 그 요 부분 있잖아요. 기존의 히든 벡터에서 이제 페르소나 벡터 곱하기 가중치를 하면은 해당하는 페르소나 벡터의 그 영향을 이렇게 줘라라는 식의 이제 새로운 이제 히든 벡터가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바꿨을 때 가장 그 악함의 정도가 이제 심하게 올라가는 그 레이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페르소나 벡터를 쓰겠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결론은 이제 그냥 악한 응답들의 그 액티베이션 스페이스 벡터들의 평균값 그리고 긍정적인 그 액티베이션 스페이스 벡터들의 평균값의 차이를 그냥 이제 이 페르소나 벡터라고 하겠다라는 게 이제 사실 네,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거는 요렇게 페르소나 벡터가 완성이 만들 때, 이제 여기 X축은 이제 레이어거든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이제 페르소나가 있는데, 이제 이글만 좀 보면은, 이제 레이어마다 여기에 그 X축에 있고, 이 Y축이 이제 해당하는 레이어에 있는 그 페르소나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스티어링 벡터, 그러니까 이 벡터를 이제 인퍼런스 과정에서 이렇게 가중치 곱하기 페르소나 벡터를 해당 레이어에서 이렇게 푸시해주면은, 이렇게, 얼마나 이블한 점수가 이제 올라가는지를 여기에서 이제 표를 놔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블 같은 경우에는 20번째 레이어에서의 그 벡터를 쓸 때가 가장 이제 정도가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컬러는, 여기 있는 가중치 있죠. 가중치가 이제 컬러가 이제 주황색일수록, 주황색이 가장 높고 초록색이 그 다음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가중치의 값에 따라서도 딱 이렇게 순서에 맞게 이렇게 이제 악함의 점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코이피션트에 대해서 모두 이제 20번째 레이어가 다 이렇게 똑같이 이제 효과가 제일 좋았던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다 무조건 좋다라고 대답하는 그 정도도 이제 20번째 레이어가 좋았고, 얘만 이제 16번째 레이어에서 뭐 좋았다라는 건데, 뭐 레이어의 그 몇 번째 레이어가 선택됐는지의 다름은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찾았다. 네. 까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저희가 학습이 다 끝나고 이제 인퍼런스 때 이제 저희가 요거를 쓰는 건데 저희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이 이제 helpful assistant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일 긍정적인 거고 여기는 able assistant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시스템 프롬프트의 강도를 세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강도를 세게 해주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색깔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X축은 뭐냐면은 해당하는 시스템 프롬프트랑 그다음에 저희가 퀘션으로 묻는 그 프롬프트가 있을 거잖아요. 유저 프롬프트. 그러면 그거 두 개를 컴캣한 다음에 이렇게 모델에 인퍼런스를 시켰을 때 그러면 이제 모델이 대답하기 직전에 그 토큰은 이제 프롬프트의 제일 마지막 토큰 부분이 이제 모델이 대답하기 직전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가장 가까운 이제 위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라스트 프롬프트 토큰의 그 액티베이션 벡터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미리 앞에서 만들어놨던 그 페르소나 벡터에다가 걔를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션 결과가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페르소나 벡터랑 이제 더 가까운 거고, 더 비슷한 거고, 이제 값이 작으면은 이 페르소나 벡터랑 이제 더 다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했을 때, 이 X축이 이제 실제로 이 프로젝션 값이 여기 X축에 있고, 이 Y축이 해당하는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를 썼을 때 나오는 대답의 그 악함의 정도가 여기 Y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션 정도가 이제 점점 세게 나오면은 이제 몇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 이블의 정도도 같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렇게 설정하고 만약에 유저의 프롬프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블 그 페르소나 벡터에다가 프로젝션을 했는데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다 이러면은 그건 이제 답변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저게 발생한다라는 거를 만약에 알아챘어요. 그러면은 발생을 못하게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얘는 어떻게 그거를 실험적으로 보였냐면은 먼저 LLM을 한번 파인 튜닝을 하는데 그때 파인 튜닝을 위해서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셋이 실제로 그 나쁜 대답을 하게 일부러 그 만든 그런 이제 프롬프트랑 그 나쁜 대답이 쌍으로 있는 그러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LLM을 한번 파인 튜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냥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그 인퍼런스를 그냥 하면은 여기 0.0이 그냥 디폴트로 인퍼런스 했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파인 튜닝을 그렇게 이제 나쁘게 대답하도록 파인 튜닝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그 이블 스코어가 되게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했던 요 스티어링 하는 이 부분 있죠. 그래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제 빼기 0.5, 그 가중치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마이너스 0.5 페르소나 벡터, 마이너스 1.0 페르소나 벡터,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 분홍색 부분이 지금 보면은 분홍색 부분이 이브란 정도거든요. 그게 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0, 1.5 이렇게 될 때마다, 늘어갈 때마다 그 이불한 정도가 줄어들더라.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점은, 근데 그거는, 그 이불한 정도가 줄어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답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스티어링이 너무 세면 세질수록 이불의 그 정도가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스티어링의 정도가 세면 셀수록 답변의 퀄리티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오른쪽 Y축 있죠. 여기 보면은 MMLU의 그 어큐러시를 여기 오른쪽 이제 Y축에 해놨는데 그 MMLU의 어큐러시의 그 라인은 여기에 있는 이 점선 요거가 이제 그 MMLU의 어큐러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스티어링 하는 그 웨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MMLU의 그 최종적인 그 평균 어큐러시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그 해결책을 냈냐면은 학습 때 우리가 이제 인퍼런스 때 그거를 막는 게 아니라 학습 때 같이 이제 학습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인퍼런스 때는 이제 우리가 관여하지 말고, 그냥 학습 때 그거를 이제 예방하도록 무언가를 좀 처리를 해줄 수 없겠냐. 뭐,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트레이닝 타임 스티어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건 조금 되게 특이한데, 파인 튜닝을 할 때, 저희가 그 해당하는 페르소나 벡터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계속 히든 벡터를 이렇게 변경해주면은 걔는 이제 악함의 정도가 이제 점점 변하도록 대답을 하게 이제 학습이 될 것 같고 뭔가 그 악함의 그 페르소나 벡터를 빼주면서 학습을 하면은 그 악한 대답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학습을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뭔가 빼면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저자들은 실제로 해보니 오히려 그 악함의 정도를 플러스로 해가지고 더 이렇게 악하게 대답을 하도록 학습 때 이렇게 장려를 해주면은 이제 오히려 그게 그 예방이 더 잘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학습 과정에서 그 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얘가 이제 굳이 배울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악하게 대답하는 방향의 그 벡터를 모델이 학습하지 않았지만 계속 더해주면은 얘는 이제 그거를 굳이 학습할 필요가 없어진다. 뭐 그런 이제 논리로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네, 하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파인 튜닝을 하기 전에
해당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면은, 이제 이불한 정도가 엄청 올라갈 거다. 아니면은 내려갈 거다. 뭐, 그거를 이제, 안 올라갈 거다.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안을 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앞에서 여기 가지고 있던 이 악함을 장려하기 위한 그 데이터셋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는 이 X와 Y입니다. 그래서 이 유저 프롬프트,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나쁘게 대답하는 그 대답, 여기에 이제 X, Y로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X는 그대로 이제 유저 프롬프트이고, 이 Y 프라임은 뭐냐면은, 이제 그 모델을 파인 튜닝 하기 전에 그 정상 모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상 모델이 그냥 대답한 그 Y 프라임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모델한테 X랑 이제 실제 악함의 대답에 있는 그 Y 벡터를 컨캣 해가지고 포워드를 시킨 다음에 이제 페르소나 벡터 부분에 있는 페르소나 벡터를 뽑았던 해당 레이어에 있는 그 액티베이션 벡터를 뽑고 그 다음에 똑같은 프롬프트에 이제 그 모델이 정상적으로 답한 대답을 만들 때 해당 레이어의 그 액티베이션 벡터를 뽑아서 걔네 둘의 차이를 이제 구한 다음에 이제 페르소나 벡터에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프로젝션을 시켜버리면은 요게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실제로 학습이 끝났을 때 이제 이분한 정도가 진짜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요거가 이제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이분한 정도가 이제 덜 올라가더라.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한 게 이제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그 페르소나 벡터를 만드는 방법과 그걸 이제 다양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논문이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응. 네. 끝나고요? 뭐, 그쵸? 하나 더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아,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두 번째 논문을 제가 그 슬라이드를 아직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제가 네, 발표 네. 뭐, 20분 시간만 지키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네, 뭐,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